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이슈는 금리로 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소폭 올리는 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팩트를 보면은요. 8월 달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무려 6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입니다. 2%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1.75%에서 2%, 즉 상단이, 금리 상단이 2%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 말까지 0.5%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1%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발생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본 유출이 될 것이다. 뭐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기가 더 나빠지게 되면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자, 팩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쪽을 선택했습니다. 한쪽이 뭐냐면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투자도 감소되고 소득도 감소가 되고 또 일자리가 뭐 부족한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심리까지도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뭐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BSI 지수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런 것을 챙기다 보면은 자본이 유출되거나 우리 환란이라고 하죠. 달러가 국내에서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달러가 제로가 됐다, 없다. 외환보유고가 없다고 치면 석유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 무기를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농산물을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상당한 뭐 정말 97년도 말에 그러한 상황으로 또 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본 유출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의 운영의 폭이 좁습니다. 양쪽을 쓸 수가 없고 한쪽 날만 있는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냐 하면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시중의 물가 상승률이 2% 정도가 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낮아도 문제인 거죠. 지금은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 11개월 전부터 지금 최근 월까지 1%대의 전년 동월 대비가 되겠죠.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가가 낮은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상당히 그 경제가 왜곡되게 돼 있죠. 즉 물가가 먼저 올라가면 금리가 뒤따라가서 물가를 잡거나 물가를 부양하는 이런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금리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형제도 형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게 태어나는 동생이 형이 되고 뭐 이러한 좀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1.5, 1.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운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저는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번 정권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국은행의 금리가 미국보다는 좀 천천히 낮게 이렇게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97년도 말에 외환위기 왔을 때 국내 외환보유고가 100억 달러도 안 됐다. 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중국이나 일본과 통화 스왑이라고 해서 어려울 때 그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엔화라든가 위안화를 땡겨서 빌려서 대외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무금리 역전 이 부분이 좀 용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표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죠. 물가가 작년 이번 달 대비 8월인 거죠. 8월 대비 1.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전달 7월에 비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간에 비교했을 때 0.1%포인트가 내린 그런 숫자입니다. 자, 소비자 심리지수와 BSI 지수가 지난달보다 내렸습니다. 뭐 1.8포인트가 1포인트 내렸는데 이런 부분은요. 지금 심리가 좋아져도 경기가 올라갈까 말까 한데 거꾸로 심리까지도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계속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79개월입니다.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고 달러를 국내에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수출기업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즉 달러가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숫자가 내려가거든요. 1달러에 1,000원이 900원, 800원 내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달러가 국내에서 바깥으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1달러에 1,000원이 1달러 1,100원, 1,200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될수록 즉 수출기업에 불리해지는 거죠. 환율이 내려가니까.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럼 달러를 벌어왔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출기업들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러의 어떤 그런 그 숫자, 환율이죠. 이 부분을 좀 강세로 가는 것을 인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주가 지수입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수 중에서 중국 2개 지수를 빼고 미국과 한국은 소폭 올랐습니다. 뭐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금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지금 예민하게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대장금리거든요. 사실은 모든 금리의 기준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추종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뭐 신용 등급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특판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금리를 더 주거나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소폭 내렸습니다. 아주 작지만 2.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낮은 단계라는 거고요. 은행권과 상호수층은행의 최고금리가 전달과 변동이 없습니다.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반면에 코픽스 금리,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계대출 같은 그런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금리 정리하겠고요.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일반적인데 1,000원보다 내려가면은 원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출이 많이 되고 뭐 이런 입장이죠. 반대로 현재 1달러에 1,100원, 1,200원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가 되겠죠. 원화 약세. 그러면 수입 기업에는 상당히 좀 불리해지고 수출 기업은 유리해집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은 수급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렸다는 겁니다. 2원 49전 내렸습니다. 평균 환율입니다. 7월 한 달 평균보다 8월 한 달 평균이 소폭 내렸다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지 않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유지하거나 미국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환율이 안정돼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자 분들이. 통화량은요. M2죠. 총통화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시중에. 6.1%가 지금 전년 동월 비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풀린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즉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떠 있는 돈입니다. 즉 어떤 자리 잡고 있는 돈이 아니고 따라서 언제든지 어딘가 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유동성이라도 거액의 그런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런 부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거품이라든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약보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주식형 펀드죠. 이거는 좀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런 석유인데요. 두바이유죠. 중동은 1.57달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72달러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지만 어떤 석유라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고 또 달러로만 거래해야 되고 이러한 특수한 거기 때문에 사실 100달러 이상 올라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석유를 수입해 와야지만 석유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100달러가 넘고 150달러 넘고 말이 된다고 치면은 아마 상당한 그런 우리 수입 원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도 폭등하고 이러한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상당 기간 동안은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자, 국제 금시세입니다. 온스당 1,200달러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뭐 수년 전에는요, 이 부분이 1,900달러, 2,000달러까지 거의 육박했었거든요. 많이 내렸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정돼 있다. 특히 달러 가치가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달러와 금, 또 달러와 석유, 달러와 원자재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호 경쟁 관계 있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원자재 값이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지면 원자재 값이 비싸지고 이러한 그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좀 안정돼 있다. 그런 반증으로 금값이 좀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부분은요, 여전히 아파트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특히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에 2, 3억 올라간, 3, 4억 올라간 아파트가 상당수 있거든요. 반면에 지방권은 상당히 지금 분양도 안 되고 뭐 중공업 분양도 있고 거래금이 내려가고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세적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은 약보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세가 매매가보다는 높지가 않겠죠, 당연히. 특히 이 집의 절대적인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멸실하는 주택보다는 신축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세 사는 분들이 좀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는데 매매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한 가구가 7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3채 이상. 이런 분들은 본인 주택들이지만 다 살 수 없죠. 한 집만 사는 거죠. 나머지 주택은 전세를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는 약간 약보합이고 매매가는 강보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